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어젯밤 또 날려보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졌는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거리에 찢어진 종이 조각이 널려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어젯밤 우리 측으로 날려보낸 오물풍선 내용물입니다. 밤사이 서울 이태원동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가게 앞에도 비닐 뭉치를 묶은 커다란 풍선 2개가 떨어져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막상 제가 또 파주에 살다 보니까 북한하고 인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북한의 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이틀 풍선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밤 9시 40분쯤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를 알린 합동참모본부는 남서풍과 서풍이 불어 풍선이 경기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풍선이 서울 상공에 진입했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하며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북한의 대응은 애초 어제부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 행태를 공식화해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특히 우리 측이 삐라, 즉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전단과 대남 풍선에 확성기 방송까지 얽힌 양보 없는 남북 심리전 양상에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올해 첫 순방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5박 7일 동안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60여 개 기업을 포함한 경제 사절단과 함께 에너지나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튬이나 우라늄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 광물이 풍부해서 첨단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만드는 동시에 분야별 협력 전략인 한 중앙아 K-실크로드 구상도 내놨습니다.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출국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정된 일정까지 미뤄가며 자제했던 외교 행보를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나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연이어 치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전국에 더해 지지율마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이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외치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인명피해가 2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분명한 전후 계획 수립을 촉구해왔던 중도 성향의 전시 내각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이익만 생각한다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병원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인질 구출 작전으로 다친 아이들입니다. You can't see here no hope, no dream, no thinking about tomorrow because there is no safe place here in Gaza. They may be bombed in any moment. 팔레스타인 측은 이날 사망자 수가 전날 집계보다 60여 명 더 늘어났고 부상자도 7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집계지만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습니다. 하마스는 미국인을 포함해 인질 3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자지구 공습도 계속됐습니다. אנחנו מחויבים לניצחון המוחלט.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פקיר את הזירה ולא יכולים להפקיר את הזירה. לא רק בגלל הבנים הנפלאים שנפלו, אלא גם משום שזה העתיד של המדינה. אין לנו בריר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네탄야후 총리가 전쟁을 끝낼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군사작전으로 남은 인질을 모두 구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시내각에 참여했던 중도파 간츠 장관은 네탄야후 총리가 국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לצערי, נתניהו מונע מאיתנו להתקדם לניצחון האמיתי שהוא ההצדקה למחיר הכואב והמתמשך. לכן, אנחנו עוזבים היום את ממשלת החירום.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다면서도 이번 전쟁은 하마스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휴전이 시급하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 4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지만 휴전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최근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뒤 치러지는 대통령을 보궐선거 후보자가 최종 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5명이 보수파로 분류되고 단 1명만 개혁파 쪽입니다. 황부선 기자입니다. 신청자 80명 가운데 대통령 보궐선거 출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추려졌습니다. 이란 헌법소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 6명이 최종 후보 승인을 받았습니다. شریف ایران اسلامی میرساند اسامی نامزدهای انتخابات 14مین دوره ریا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که صلاحیت آنان مورد تایید شورای نگهبان قرار گرفته است به ترتیب حروف الفبا به شهر زیر میباشد. 먼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예상대로 후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테헤란 시장 등을 지냈고 2003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에는 대학생 시위대 실탄 사격을 지시했던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입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측근이자 충성파로 분류되는 사이드 잘릴리도 후보 명단에 들었습니다. 잘릴리는 2007년과 2013년 이란 핵협상 대표와 외무차관을 역임한 외교통입니다. 다른 대선 후보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 역시 보수파로 사선 의원입니다.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거치며 행정부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 무스타파 후르무 하마디도 대선 후보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미르 호세인 가지자데 하셰미 현 부통령은 이번 대선 최연소 후보입니다. 6명의 후보 중 마스투 페제시키난 의원만 유일하게 개혁주의자로 분류됩니다. 그는 2022년 이른바 히잡 시위 당시 무력으로 종교적 신앙을 구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로 시위대를 옹호한 바 있습니다. 강경파 정치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중동 위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맞서는 하마스와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하는 이란의 새 대통령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란 대선 투표는 오는 28일 치러집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호남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의원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2대 총선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A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건 건설사 대표 B 씨입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2달쯤 뒤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B 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A 의원이 약속했다는 게 B 씨 주장입니다. 당선된다 하면 꼭
브라질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형님, 제가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좀 부족하고 없고 경비가 없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B 씨는 약속을 믿고 바로 며칠 뒤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 A 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A 의원이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보인사 가는 도중에 문자 온 걸 몰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5천만 원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빌렸으면 이자도 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빌렸으면 차용증도 안 썼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선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천만 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빌린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B 씨를 2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이며 당시에도 B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의 최고층 건물에 입점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다치고 관광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영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우나실 천장과 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벽돌 의자 위에는 타담한 천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38층짜리 최고층 리조트 사우나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무렵.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손님 등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부분 조금 탔어요. 환자는 단순 연기 해가지고 14명 그 직원 병원 가시해가지고. 또 사우나 이용객 등 200여 명이 불을 피해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숭이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20분쯤 하남시 가밀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아파트 밖으로 달아났던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뒤따라온 시민의 신고로 10여 분 만에 서울 방이동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제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로 과거 교제 폭행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제사법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간 관례와 다르게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성된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번째 회의를 가집니다. 오늘 회의에선 당대표 중심의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꿀지와 20에서 30% 사이로 좁혀진 민심 반영 비율 등을 논의합니다. 특위는 모레까지는 이 문제들을 포함해서 당권, 대권 분리 문제와 결선 투표제 문제 등을 매듭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못 박은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 방침에 대응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방침에 대해 환자단체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증질환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어느 집단의 이기적 행태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 공동체가 파괴되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사협회 간부와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에 대해 행정조치와 사법 처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납 집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키울수록 빚만 생기니까 정부가 키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집회는 다음 달 초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리게 되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청와대와 기재부 인근에서 소떼를 몰고 와서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소고기, 특히 한우는 선뜻 사 먹기가 힘들죠. 최근 소비가 위축되면서 더 그럴 텐데 반대로 소 도축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농촌경제연구원이 한우 수급 단계를 구분하는데 올해와 내년의 단계를 가장 불안정한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데이터로 볼까요? 한 마리 키워서 생기는 손실이 무려 142만 원입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팔아도 손해를 보는 기형적 구조이다 보니까 농가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회가 열리기 전에 지원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요즘 못 만드는 게 없죠. 설마 이런 것까지 될까 했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고 논문도 그중 하나인데 학계가 AI발 저질 논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신문이 한 사례를 설명하는데 재밌습니다. 한 세계적인 학술 출판사 학술지에 올라갔던 논문이 삭제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 결론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AI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쓴 사람이 이른바 복붙했다는 얘기겠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얼마나 될까요? 컴퓨터 과학 분야를 분석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챗GPT 출시 이전에는 2.5%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17.5%나 된다고 합니다. AI를 사용한 저질 논문이 잇따르면서 발표 후에 철회된 논문이 지난해만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생성형 AI가 출시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AI를 저자로는 인정하지 않는 학계지만 AI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건 또 아닙니다. 활용은 괜찮지만 AI를 쓴다는 걸 연구 방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과학계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학계 지적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최근 다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죠. 20년 전에 일어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를 했는데 정작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라고 꼬집는 내용입니다.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피해자 동의는 없었다는 논란이 있었죠. 신상 공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던 나락보관소, 논란이 커지자 영상을 다 내렸다가 그저께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의 예상 월 수익은 무려 4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무고한 사람이 비난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적인 신상 공개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없이 정의를 빙자한 가짜 복수만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일상의 시를 노래한 한국의 율리시스 김광림 시인이 95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통을 이어온 시인의 발자취를 잠깐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1948년 홀로 월남한 뒤에 등단했습니다. 시집 18권을 출간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요. 본명은 김충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시인인 김광균의 광과 김기림의 림을 따서 필명을 광림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필명에 걸맞게 시인은 한국 모더니즘 전통의 계보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전쟁에 육군 소위로 참전하기도 했던 시인 전우의 황폐한 내면을 담은 작품 꽃의 반항으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해학과 풍자에 담아냈습니다. 또 화가 이중석과의 우정, 은박지 그림을 지켜낸 에피소드도 유명하고요.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내면서 한국 시를 세계 알리는 데에도 힘썼던 김광림 시인, 영면에 들어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시죠. 날이 급격하게 더워졌습니다. 오늘 대구는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폭염에 대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자외선 대처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입니다. 네, 피부 미용의 적이라고 불리는 자외선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지표면에 닿지 않은 자외선 C를 제거하고 자외선 A와 P는 모두 피해야 합니다. 먼저 자외선 A입니다. 자외선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광노화의 주 요인입니다. 김이나 죽은 개 등 이런 피부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외선 B를 볼까요? 자외선 전체의 5% 수준밖에 차지를 안 하긴 하지만 일광화상의 주 원인입니다. 또 무엇보다 피부암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선크림 얼마나 발라야 될까요? 자외선 차단 지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분한 양을 바르는 거라고 합니다. SPF 50 선크림을 썼어도 조금밖에 바르지 않았다면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성인 검지손가락 끝 한 마디 길이만큼 2번씩 짠 양을 얼굴에 발라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목과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부가 약한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또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줘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올여름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서 피부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차 공판이 오늘 낮 2시부터 열립니다. 공범이었던 전직 방송사 PD는 최근 법정에 나와 이 대표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지난 2019년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당국자들의 재판이 열립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외교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시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항소심 7번째 공판도 열립니다. 1심은 출국 금지 조치가 위법했더라도 수사가 임박했던 만큼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봐야 한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빚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프로야구 중계권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 임원들의 9번째 공판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발표를 했는데 좀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로 지난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네, 93.5%라고 하면 그 전에 우리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수치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년이라는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개편을 합니다. 네. 기준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GDP 같이 국민 계정 통계를 낼 때 기준으로 삼는 연도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에 따라서 생산 기술이라든지 하는 산업 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년을 5년에 한 번 개편을 하는데 이 예. 개편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으로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GDP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한 기존에 이제 기준년 2015년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한 6% 정도 이제 GDP가 올라섰는데요. 네. 그러니까 GDP가 늘어나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그 이전에 100% 넘었던 수치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이 가계부채 비율이 이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을 제외하고는 주요 한 33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지금 더 마음이 무거운 게 가계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내수 침체가 이제 지속되면서 사실은 이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따라서 이제 빚을 갚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살펴봤더니 지난해에는 이제 0.48%, 지난해 말에 0.48%였는데 예. 지난 3월에 지금 0.54%로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치가 2012년 이후로 거의 최고치이기 때문에 한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12년은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여러 이제 위기들이 있었던 그런 사태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이때만큼 거의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서민들이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지갑을 닫는 것이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체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앞으로는 좀 상승할까 보면 이런 예.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지표가 카드 매출액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난해 말에 또 전년 대비해서 또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 자체가 꺾이기는 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폐업률도 좀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언급해주신 뭐 여러 지표들이 그만큼 이제 서민 경제가 팍팍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빚이 많다 보니까 흔히 이 빚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라는 말도 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뭐 이것이 뇌관이라고 해서 당장 뭐 금융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가 올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요. 예.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 경제 전반이 이제 다시 그 살아나는 데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한 20% 이상이 자영업자들인데 이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들이 역시나 소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따라서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출이 잘 오르지 않고 연체율이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내수가 살아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또 가계빚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예, 증여 비율이 이제 낮아진 것은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여를 할 때는 이제 증여가액을 이제 산출을 하고 이 증여가액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동안에는 증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가격이 일단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대신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11주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증여를 하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거래도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매매가 활성화되니까 증여를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따라서 증여 비중이 상당히 이제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 아파트 증여만 봤을 때는 2017년 9월 즉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그 증여 비율이 4.8%로 떨어졌고요. 예. 전국 아파트 증여도 한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제 아파트 상승 가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증여는 계속해서 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떠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제 개편이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개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종부세가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지금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어떤 걱정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짚어주실까요? 예,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자산 불평등을 좀 완화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여기에 고가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실거주 입주자들의 좀 부담이 너무 된다 해서 적어도 1주택자에게만이라도 세부담을 좀 완화하자. 그리고 징벌적인 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징벌적으로 가지 말고 좀 세부담을 완화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뭐 갑자기 폐지가 된다거나 하면 시장에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쏠림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세부담이 완화되니까 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왕 한 채를 가질 거라면 핵심지에 좀 갖자라는 그런 이제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좀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종부세는 국세인데 이것이 부과됐을 때 그 세수를 전부 지방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이 종부세를 만약 폐지하거나 한다면 지방에 돌아가는 그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이 예. 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 같이 이제 여러 부동산 시장에도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세제를 개편할지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좀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속세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전면적인 개편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 상속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0년 이후에 뭐 상속세율이라든지 아니면 과세 구간 같은 것을 전혀 개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24년 동안 개편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모로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이 과세 표준 구간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년간 GDP가 2배 이상 올랐는데 그건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니까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기업 같은 경우, 가업을 이제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할증세가 붙습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 따라서 가업을 이제 승계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거나 아니면 경영 유인을 좀 저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편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합의를 봐야 될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뭐 결정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상속이든 증여든 종부세든 결국은 이 개편의 골자들은 감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감세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 이제 세수 펑크 같은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재산세를 조금 세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감세 부분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과세 표준 구간이라든지 상속세율이 그동안 이제 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현실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그런 감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국제 경제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관심받고 있는 지금 굵직한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애플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이 이제 하반기에 공개가 될 텐데요. 네. 여기에 이제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AI 기능이 탑재될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히 이제 기준금리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도표라고 하는 그래서 향후 기준금리를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 미연준 인사들이 그리고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고용시장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면 과연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인지 아니면 다시 또 한 번 이제 변동폭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가 좀 이번 주 예정되어 있어서 금리를 지난번에 올렸는데 또 이번에 어떻게 할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여러 굵직한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변곡점이 되는 빅위크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특히 주목되는 게 FOMC 회의인데 결국은 시장 분석가들은 금리는 이번에도 7번째 동결이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제 파월이 얼마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계 각국들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난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그다음에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들도 각각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는 아니지만 그 전에 인하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물가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독립적으로 좀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각국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그 대규모 개방 경제가 아닌 좀 소규모 개방 경제라서 대외 여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도 자국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보면 한국과 같은 경우도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미 연준보다 일찍 인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아까 그 굵직한 이슈 말씀해 주실 때요. 애플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말씀하셔서요. 이 자리에서 또 신제품 공개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시총 2위를 놓고 엔비디아와 경쟁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시총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2위를 놓고 지금 엔비디아가 애플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1로 지금 주식을 쪼갠다고 할 수가 분할하죠. 있죠. 그러면 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좀 주가가 오를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애플도 신제품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떤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를까? 그래서 시총 2위를 누가 차지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경제 전망에 따른 그런 점도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시점이 과연 9월이 될 것이냐 아니면 11월이 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멕시코에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미 남서부에서도 섭씨 50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야외 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멕시코 북부 호수 주변에 소금처럼 하얀 띠가 잔뜩 밀려와 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호수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한 겁니다. Es muchísima menos cantidad de agua la que existe en esta laguna, por lo tanto menos capacidad de carga para todos estos peces y pues quedan fuera. 현지 당국은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며 석회를 뿌리며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전국적인 물 부족까지 겹쳐 소와 같은 가축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Y las vacas que están mirando ahorita ustedes aquí se han estado muriendo por falta de alimento, la sequía, se enferman, ya no los puede recuperar uno. 현재 멕시코 국토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엔 멸종위기종 원숭이 수십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남서부에서도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사막은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로 지난 1996년 최고 기온을 넘어섰고 라스베이거스도 43.9도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 경보 속에 전국 유세를 제기한 트럼프 지지자 1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A microwave. It's hot, and no matter how much water you use to pull yourself off, it dries up, and you're just sweating and cooking out here in the heat. 현지 기상청은 최근 이상고온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미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오늘도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가며 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3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 대전은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로 습도가 높아서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2도 선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